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공시생이었던 28살 남자입니다. 제 인생 모든 운을 다 쓴 날을 공유해보려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다시 떠올려도 믿기지 않고 지금 제 인생도 믿기지 않는데 그 믿기 힘든 날을 기록해볼 겸 써봅니다. 재밌게 읽어주세요. 제 고향은 청주입니다. 태어나기도 청주, 자라기도 청주에서 쭉 자랐던 저는 눈에 띄지 않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지 않았고 40명 중에 한 15등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 대박치거나 예체능을 기깔나게 잘하지도 않았기에 그냥 성적 맞춰서 가까운 전문대랑 갔습니다. 뭐 그때는 그렇게 살면 대충 어느 정도 살게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정말 대학 가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나름 대학 생활에 로망이 있던 저는 캠퍼스 라이프도 즐기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두꺼운 전공책 하나 끼고 다른 손엔 여자친구 손잡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말 그대로 개판이었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대학은 가야겠고 성적은 안 되니까 온 애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중에 90%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 학기 동안 술만 먹은 것 같습니다. 선배들이랑 먹고 동기들이랑 먹고 교수님이랑 먹고 주구장창 술만 먹었고 공부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도 그 90% 중 한 명이었나 보네요. 학기가 끝나고 방학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전공도 생전 관심도 없던 전공이었고 비전도 좋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동기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과를 해야 하나 상담을 좀 하려는데 다들 하나같이 휴학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묻자 그냥 좀 쉬고 싶어서 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선배 한 명한테 전화해보니까 원래 그래 하더군요. 이런 답 없는 학교에서는 보통 1학기, 길면 1학년 끝나고 학생의 반이 휴학하거나 자퇴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난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망치듯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서의 시간은 생각보다 더 지옥 같았습니다.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야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야 하던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후임 하나가 들어왔는데 사회에서 뭐하고 왔냐니까 공무원 준비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주말만 되면 책만 붙들고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그게 좀 멋있어 보였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했던 적이 난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떠올렸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게임을 열심히 했던 것 정도? 공무원이 뭔지 공시생이 뭔지조차 무지했던 저는 후임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낸 건 공무원은 월급이 매우 적다는 것, 그런데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같은 혜택이 없다는 것, 투잡 못한다는 것, 하지만 칼퇴근 한다는 것, 안 잘린다는 것, 물론 짜증나는 상사도 안 잘린다는 것, 무엇보다 연금이 빵빵해서 늙어서 돈 걱정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솔깃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고 웃긴 이유였지만 연금이 빵빵하다는 것에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당시 저는 부모님과 누나 그리고 할머니와 살았는데 할머니는 허리가 거의 기역자로 굽으셨는데도 매일 폐지 주러 다니셨고 뭐 하나 맛있는 거나 좋은 옷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계부 보면서 한숨을 쉬며 중얼거리는 걸 들어서 아는데 연금은 좋은 거라고 전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전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심해 보일 수 있지만 스펙 제로, 경력 제로, 학력 제로인 저에게 유일한 구멍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후임의 책을 빌려 대충 읽어보았는데 뭐 이 정도면 할만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후 부모님께 선언했습니다. 사실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하시며 저를 인정해 주실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심각해지셨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러 나가셨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더니 조심스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아, 아빠 몇 년 있으면 퇴직이셔. 근데? 그럼 네가 가장이야. 졸업하고 일해야지.
내가 왜 가장이야? 누나 있잖아. 누나는 공부해야지. 저희 누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적부터 얘는 글러먹었다 생각하시고 누나에게 더 투자를 많이 하셔서 누나가 공부를 잘하게 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누나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며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재수로 간 대학교 졸업을 1년 앞두고 있었고 학교에서 성적도 좋아서 졸업하면 아마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 했습니다. 간호학과를 갔으니까 졸업하면 간호사가 되겠죠. 엄마, 공무원 완전 좋은 직업이래. 연금도 잘 나오고 대출도 잘 나온다고 했어. 재훈아, 공무원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졸업하고 취업해. 저는 순간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누나는 공부하는 거 되고 나는 안 되나? 싶었습니다. 아니, 나 공무원 할 거야. 내가 보여준다 진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술이라도 먹어야 할 것 같아 친구들하고 시내에 나가서 술을 진탕 부었고 날이 밝아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해롱거리는 정신으로 겨우 집에 들어와서 좀 자려는데 누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아, 뭐야, 끊는다. 너 공무원 한다고 했다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학창 시절에 공부 잘했다는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너 같은 애가 어떻게 하겠다고. 아휴, 철 좀 들어라 좀. 아, 뭐래, 누나가 뭘 알아. 너 그럴 거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 거기서 엄마 아빠 속 썩이지 말고. 뭐 진짜야? 마음속으로 춤을 추고 북을 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청주 토박이인 저에게 서울이란 그저 로망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고3 때인가 누나 자취방 청소하러 부모님과 한번 가본 게 전부였던 서울에 내가 살게 되다니. 그 순간 공무원이고 뭐고 그저 제가 서울로 가는 출세한 멋진 남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옷 몇 가지 달랑 들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별말 안 하셨고 엄마는 책 사라며 돈 몇 푼을 주셨습니다. 부모님 몰래 모아두셨던 돈을 한 움큼 제 손에 쥐어주신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고 서울로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거의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서울의 생활은 생각보다 더 좋았습니다. 집 앞에 바로 편의점이 있고 조금만 걸어나가면 백화점, 영화관, 대형 마트 등이 있고 무엇보다 술집이 엄청 많았습니다. 번화가에 가면 5층짜리 건물에 층마다 술집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연락이 끊겼던 서울로 대학을 온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친구는 자기가 서울에서 사귀게 된 친구들을 소개해 주겠다며 불러서 같이 술을 마셨고 난생 처음 클럽도 가보고 양주도 처음 마셔봤습니다. 저는 서울의 밤문화에 아주 풍덩 빠졌습니다. 혈기왕성한 20대 남자에게 술은 아주 성스러운 것이었고 마셔도 끊임없이 들어가는 마법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을 놀다 보니 어머니가 주신 교재비도 할머니가 주신 용돈도 모두 다 써버렸습니다. 누나에게 한심한 자식이라는 말을 들으며 같이 서점에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무원이 무슨 고등학교 중간고사처럼 쓱쓱 책 보면 끝나는 줄 알았고 서울의 문화에 들뜬 마음이 더 컸기에 간절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나가 골라주는 책을 몇 권 받아드니 손을 쭉 뻗어 책을 받쳐도 제 턱끝까지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야 돼? 이것도 적은 거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사. 내가 어떻게 사? 돈도 없는데. 알바라도 하던가 이 한심한 놈아. 제 인생의 알바라곤 고등학생 때 친구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생선구이집에서 일주일 서빙을 한 일, 아는 형이 일하던 헬스장 전단지를 아파트에 붙이던 일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누나가 알려준 알바 구직 사이트를 뒤지다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고 지원을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는 생각보다 할만했습니다. 책을 볼 시간도 있었고 일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끝나고 술 먹을 시간도 많았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술 먹고 놀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를 다닐 때와 별다를 거 없이 술만 주구장창 먹던 한심한 제 인생이 또 6개월 흘렀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만나던 고등학교 동창 친구랑 여느 때와 같이 술을 마시는데 친구가 앞으로 자주 못 볼 것 같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왜? 나 곧 유학 가.
미국으로 한 1년. 괜찮으면 더 있고.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유학? 너네 집 잘 사냐? 뭔 유학이야? 학교에서 추천도 하고 부모님이 긍정적인 반응이고 그리고 요즘은 유학 필수잖아. 생각해보니까 친구의 집이 꽤 살았던 것 같습니다. 청주에 계시는 친구의 어머니는 주부이시고 아버지는 변호사셨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나오고 같이 놀았으니까 저랑 비슷한 환경인 줄 알았는데 완전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추천도 한다니 성적도 꽤 좋은가 봅니다. 매일 나랑 술만 먹었는데 공부는 언제 해서 학점 유지를 한 건가 싶었습니다. 너는 뭐 하게? 학교는 청주에 있잖아. 나는 공무원 준비하려고. 진짜? 그럼 노량진 학원 다녀? 우리 사촌형도 공무원 준비하는데 올해가 네 번째랬나? 이번에도 떨어지면 사업이나 한다던데 잘 될지 모르겠다. 네 번째? 그럼 4년을 준비한 거야? 보통 그 정도 준비하지. 학원에서 말 안 해줘? 학원을 다녀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멍청하고 순진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누구는 4년을 죽기 살기로 해도 안 되는 걸 나는 무슨 자신감으로 학원도 안 다녔을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험 떨어지면 사업을 하거나 취직을 하는데 난 뭘 할 수 있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머리도 복잡해졌습니다. 부모님의 심란한 얼굴이 눈앞에 스쳤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상담을 하고 바로 학원을 끊었습니다. 누나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인터넷 강의도 무료로 들으면서 정말 공부에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공무원 시험에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악착같이 공부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본 시험이라 기대도 안 했지만 성적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더 필사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전에 매일 마시던 술도 딱 끊고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공부하면서 하기 딱 좋은 알바였던 편의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점장님이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직원을 쓸 여유가 없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되면 잘릴 일은 없을 테니까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바 시작하는 순간부터 누나의 자취방 월세를 반 내기로 했었고 저도 최소한의 교통비와 식비는 있어야 했습니다. 부모님에겐 절대 손을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하면서 할 만한 알바가 없나 찾아보다가 누나가 저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누나는 누나네 학교 식당에서 조리 알바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여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딱 3시간만 하면 되는 일이었고 말이 식당 보조지 아침에 배달 오는 식자재만 옮기고 설거지 좀 하면 될 거라면서 추천해줬습니다. 생전 요리 한번 해본 적 없지만 힘쓰는 일이라면 자신 있었고 무엇보다 아침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 좋을 뿐더러 공부할 시간도 많아질 테니까요. 저는 바로 다음 주부터 누나의 학교에 출근을 했습니다. 누나가 자취방을 어찌나 잘 구했는지 엎어지며 코 닿을 거리 학교가 있어서 출퇴근하는데도 교통비도 들지 않았습니다. 학교 식당은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역시 좋은 학교라서 그런지 위생이나 영양 상태가 군대랑은 급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바 첫날 저는 칼질하게 되었습니다. 누나의 말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정말 조리할 알바생을 구하는 것이었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 식칼로 물을 썰어봤습니다. 새삼 깍두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1시간 동안 국통만 5개 저었고 어떤 날은 양파만 깎고 어떤 날은 감자 껍질만 깎았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 그런가 조금 힘들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느낌이 들어 재밌기도 했습니다. 할 줄 아는 요리라고는 라면에 달걀 후라이 정도가 전부였는데 식당에서 일하면서 이모님들에게 요리도 배웠습니다. 다른 알바에 비해서 알바비가 적어서 누나한테 월세를 못 주는 상황이라 좀 미안했는데 제가 집에 미역국, 김치찌개, 시금치 무침 같은 반찬을 해놓으니까 누나는 배달비 아껴서 좋다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주 5일 아침마다 식당에서 알바를 한 지 1년쯤이 흐르니
또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필기 시험에서 높은 점수로 당당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나도 그맘때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취직을 해서 부모님과 축하 파티라도 할 겸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부끄러운 자식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안 드렸었는데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셨나 봅니다. 누나한테 다 들었을 텐데 아마 저랑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셨겠죠. 할머니와 어머니, 누나와 저는 거실에 모여 앉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안 살림에 무지하십니다. 주방과 친하지 않으셨고 그렇다고 먹는 것에 투정 같은 것도 부리지 않으시고 차려주는 대로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우리 집은 외식을 거의 안 했고 집에서 거창하게 차려 먹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손에 음식 재료가 가득 담긴 종량제 봉투 2봉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나와 제가 갸우뚱하는 표정을 짓자 어머니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먹인다고 아침부터 장 봐오신 거야. 한우 사오셨어, 한우. 아버지가 장을 보다니, 무려 한우를 사오시다니. 제 눈으로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마트 봉지를 풀어헤쳤습니다. 한우는 물론이고 삼겹살, 항정살, 양송이버섯, 그리고 온갖 쌈, 음료랑 술도 종류별로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괜히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사실은 먹을 줄 모르셔서 투정 없이 그냥 드신 게 아니고 형편에 맞추려다 보니 그냥 있는 거 드신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주방에서 팔을 걷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손을 도왔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일하던 짬이 있어서인지 이제 주방이 제 공간인 듯 척척 준비를 해냈습니다. 저희 5 식구는 마지막에 언제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오랜만에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베란다 근처에 불판을 가져다 놓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옆에 계신 할머니에게 고기를 수북히 올려드렸는데 할머니는 계속 그 고기를 제 입에 넣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 될 우리 손자 많이 먹어야지. 할머니 아직 면접 시험 남았다니까요. 어쨌든 많이 먹어. 사람 살리는 우리 기특한 손녀도 팍팍 먹어라. 그날따라 할머니 기분이 더 좋아 보이셨습니다. 시험 합격을 한 건 저인데 저보다 더 기뻐해주는 가족들을 보며 괜히 뭉클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할머니께 쌈을 싸서 드렸습니다. 우리 예쁜 할머니도 많이 드세요. 할머니는 예쁘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깔깔 웃으시면서 제가 드린 고기를 맛있게 드셨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 일찍 주무신 할머니는 방에 들어가시고 남은 4식구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수다 떨며 TV를 보다가 이제 슬슬 자려고 하는 늦은 시간에 갑자기 할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특유의 인자한 웃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부모님과 누나 그리고 저를 찬찬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곧 방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좋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오랜만에 자서 그런지 악몽을 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많이 굽으신 거 말고는 지병이 없으셨습니다. 돌아가신 원인을 굳이 꼽자면 아마 나이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90에 가까웠던 연세였던 저희 할머니는 그렇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호상을 하셨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할머니와 같이 자란 저에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은 꽤나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맛있는 밥 한 끼 먹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동안 뭐가 바쁘고 뭐가 죄송스럽다고 자주 못 내려왔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잘 마시지 않던 술도 좀 먹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를 할머니 방에서 울고 자면서 지냈습니다. 일 때문에 먼저 서울로 돌아갔던 누나가 저를 데리러 내려왔습니다. 짐 챙겨. 좀만 더 있다가. 야, 정신 차려. 너 이제 겨우 필기 붙었어. 면접 안 봐? 아, 좀만 더 있는다고. 할머니가 널 참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누나가 말을 마치고 문을 쾅 닫고 나가는데 솔직히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을 맞은 것처럼 뜨끔했습니다. 그러면서 쭈그려 누워있는 제 자신이 참 궁상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누나와 서울에 돌아갔습니다. 면접까지는 약 2달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누나는 저에게 너는 말도 잘 못하고 웃는 것도 별로고 마땅한 스펙도 없으니까 봉사라도 좀 채워봐 라고 했습니다. 봉사 시간은 거의 의미 없다고 들어서 무시했는데 실제로 면접 준비 학원에 가니까 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남들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남들만큼이라도 준비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봉사를 알아봤고 경로당 청소 봉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할머니 생각이 자꾸 날 것 같아서 경로당이나 요양원을 피하고 싶었지만 저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안 계시는 시간에만 피해 가지 않게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는 정도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봉사를 하게 된 경로당은 주변에 고급 아파트가 있던 나름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생각보다 나이가 아주 많지 않았고 대부분 점심시간에는 댁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로 아침엔 손주들 어린이집 등원을 하고 모이셨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러 댁에 가시거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식당에 가셨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는 거의 경로당에 모이지 않으셨고 초저녁쯤에나 몇 분 들르셨다 가셨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모두 식사를 하러 가시는 점심시간에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었지만 좋은 동네라서 그런지 경로당도 아주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침구가 갖춰진 방도 3개나 있었고 거실은 무척 컸으며 웬만한 요리가 다 가능한 주방도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빗자루로 거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방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한 할머니가 조심스레 나오셨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청소를 이어가려는데 할머니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 보였습니다. 문에서 몸을 반만 내민 채 두리번 하는 것이 누가 있나 없나 살피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흠칫 놀라며 문 뒤로 숨더니 이내 다시 고개를 내밀고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배고파. 네? 저요? 아빠, 배고파. 할머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제가 재차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에게 한 말도 그렇고 입을 삐죽삐죽거리며 눈을 계속 깜빡이는 게 치매에 걸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구청 관리소에 말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아까와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아빠, 나 배고파. 그럼 일단 밥부터 차려드릴까요? 저는 냉장고를 뒤척이다가 있는 재료들로 대충 스팸 김치볶음밥과 달걀국을 끓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며칠 굶기라도 한 어린아이처럼 허겁지겁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할머니가 떠올라서 그 모습을 넋놓고 보다가 퍼뜩 신고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 구청의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봉사 나온 이재훈인데요. 여기 경로당에 치매 할머니가 계셔서요.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성함이 뭔데요? 잠시만요.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요, 이름.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면 찾을 수가 없는데 일단 알겠어요. 이따 확인하던지 할 테니까 재훈 씨는 마무리 다 하면 들어오세요. 여기도 할 일 많으니까. 네? 제 말을 듣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릇을 싹싹 비운 할머니를 보며 경찰에라도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머니, 집 어디신지 모르시면 찾아드릴까요? 같이 경찰서에 가서 찾아볼까요? 싫어, 무서워. 경찰서 안 간다고 했잖아.
할머니는 대뜸 소리를 빽 지르시더니 아까 계셨던 방으로 쏙 들어가셨습니다. 무안해진 저는 우선 그릇들을 치우고 설거지까지 마친 후 살짝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느새 할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이따 구청에서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남은 일을 하러 구청으로 갔습니다. 구청에 비치할 팜플렛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까 통화했던 복지시설 담당자가 왔습니다. 아까 전화했죠? 아, 네. 치매 걸린 할머니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주무시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무슨 아무도 없더만. 그래요? 이상하다. 분명 제가 식사까지... 아이, 됐고요. 맡은 일만 잘해주시고 다음부터 또 그런 일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어차피 여기 데리고 와봤자 가족 찾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순간 화내고 싶은 욕구가 목구멍까지 차올라왔지만 꾹꾹 눌렀습니다. 저 사람이 나중에 내 선임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요. 저는 치매 걸린 할머니가 정신이 돌아오셔서 집에 가셨거나 가족들이 모시러 왔겠거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안 계시는 점심시간을 틈타서 청소를 하러 경로당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또다시 방문을 빼꼼 열고 두리번거리더니 저한테 배고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할머니께 뜨끈한 잔치국수 한 그릇을 말아드리고 몰래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신고를 받고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경찰을 보고 흠칫 놀라는가 싶더니 다시 평온하게 국물을 들이키셨습니다. 어제 무섭다고 소리치던 게 생각나서 조금 죄송했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 할 순 없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인가요? 네, 여기 할머니가 좀 아프신 것 같아서요. 누가? 내가? 할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눈을 치켜뜨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방금 배고프다고 한 목소리와 너무 달라 조금 놀랐습니다. 경찰 한 명이 할머니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서 친절하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혼자 계세요? 경로당에 뭐하러 와? 쉬러 오지. 혼자 있으면 안 되냐? 싱겁다고 무시해? 아니, 그게 아니라요. 혹시 할머니가 자꾸 깜빡깜빡 하시거나 집에 못 가고 계신 건 아닌가 해서요. 깜빡? 내 이름 장옥순, 37년생 소띠. 아들 하나에 딸 하나. 둘 다 시집장가 잘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집 여기서 20분이면 가 이것들아. 왜? 주민번호라도 외워주랴? 할머니의 호통에 경찰들은 머쓱해하며 눈짓을 주고받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묻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조금 전에랑 어제 저한테 아빠라고 하셨잖아요. 막 배고프다고. 아빠? 아빠는 얼어 죽을 뭔 아빠요? 우리 아빠 돌아가셨다. 이 미친놈아. 제가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자 경찰들은 고개를 저으며 실례했다고 할머니께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고 문을 닫으려다가 저를 보시고는 아이처럼 발을 쿵쿵대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르지 말랬잖아. 아빠, 진짜 미워. 치매라고 하루 종일 기억을 잃으시지는 않을 겁니다. 기억이 돌아오셨다가 깜빡하셨다가를 반복하실 텐데 그럼 집에도 찾아갈 수 있을 테고 밖에서 별일이 없으니 여기 왔다 갔다 하실 거고 그저 밥을 잘못 챙겨 먹고 다니셔서 저에게 밥을 해달라고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차림새가 매일 같은 것이 좀 신경이 쓰였지만 옷을 매일 갈아입으라는 법도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시간마다 할머니는 저에게 밥 투정을 하셨고 저는 익숙한 듯 그렇게 2주 동안 할머니의 점심을 차려드렸습니다. 갈수록 저희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누군가를 위해 요리한다는 게 재밌기도 해서 재료를 직접 사가서 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채구와 어울리지 않게 정말 대식하셨고 매번 그릇을 싹싹 비우셔서 숟갈 한 번 뜨지 않은 제 배가 다 부른 듯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할머니 밥을 차려드리며 약간의 장을 보고 경로당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경로당 앞에 웬 고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옆에는 주름 하나 없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자세를 아주 꼿꼿하게 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경호원이나 운전기사 정도로 보였습니다. 저는 차 옆을 비집고 경로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처음 보는 번쩍이는 남자 구두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실로 가니까 할머니가 웬 아저씨랑 같이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며 반갑게 아빠! 하고 외치자 딱 보기에도 돈이 많아 보이는 명품 슈트 차림의 아저씨가 제 쪽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헐레벌떡 제게 다가와서 넙죽 절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같이 그 앞에 엉거주춤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요, 왜 그러세요? 누구세요, 아저씨? 아저씨는 울고 계셨습니다. 두툼한 장군상의 얼굴에 눈물이 하나둘 흘렀습니다. 조금 진정을 한 아저씨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사연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저씨는 할머니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2주 전부터 할머니가 실종되었고 온 가족이 이잡듯 동네를 뒤졌다고 했습니다. 근처 병원과 파출소에 가도 입원하거나 연락받은 게 없다고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모른다고 하다가 구청에서 신고가 하나 들어왔다고 했답니다. 그것도 사실을 확실히 전해 들은 것이 아니고 뭔가 실마리가 있나 싶어 구청에 갔다가 지나가는 말로 들었답니다. 봉사하러 온 공시생이 치매 할머니를 봤댔나 어쨌다나 하는. 그 길로 아저씨는 곧장 경로당으로 오셨고 드디어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경로당에 도착하기 전까지 정신이 잠깐 돌아온 할머니가 이런저런 얘기를 아저씨께 해주셨는데 제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답니다. 젊은 청년이 점심밥을 너무 맛있게 차려줘서 여기서 나갈 수가 없었다며 덕분에 굶지 않고 버텼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에 몇 번씩 정신이 돌아오셨는데 그럼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으신 이유가 가기 싫었다고 하셨답니다. 건강이 좋으셨을 때까지만 해도 남부러울 것 없이 밖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셨던 할머니가 하루아침에 치매 판정을 받으시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온전치 못한 정신으로 아들네가 사는 집에 얹혀 사는 것이 너무 창피해서 도망치듯 나왔는데 딱히 갈 곳은 없어 경로당에 숨어 계셨고 저를 만나게 되신 거였습니다. 아저씨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몇 번씩 눈물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떠한 사례로도 충분치 않겠지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보답을 꼭 하겠다며 약속한다는 말을 남기고 아저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차에 타셨습니다. 할머니는 가기 전 명랑한 목소리로 제게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나 갈게. 잘 있어. 저도 따라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히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는 하루였습니다. 치매 걸리신 할머니는 이제 없지만 저의 봉사는 계속해야 했기에 다음 날도 경로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경로당 앞에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제랑은 다른 차였지만 비싼 차였습니다. 그런데 차 앞에 서 있던 건 어제 아저씨의 운전기사로 보였던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저를 알아보고 다가와서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건 조금 촌스럽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받을 것 같으니 이해해달라고 사장님께서 전달하셨습니다. 직접 오시면 받으시지 않을 것 같다고 저를 보내셨어요. 남자는 내가 뭔가 물어볼 새도 없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어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것 같은 이 장면. 저는 쇼핑백을 경로당에 들어가서 열어보았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턱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수천만 원이 되어 보이는 돈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가여운 노인분을 그저 보살핀 것뿐인데 이런 큰 돈이라니요. 제 손은 벌벌 떨렸고 바로 뛰쳐나가 사라진 차를 찾아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찬찬히 가방 안을 살펴보는데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재훈군 감사합니다. 이 돈은 어머니께서 그동안 밥 맛있게 드셨다며 밥값으로 보내신 겁니다. 밥값과 저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펴준 은혜에 대한 제 마음을 더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큰 돈을 보니 어안이 벙벙하고 그러는 동시에 그 아저씨를 어디서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더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역 뉴스에 몇 번 나왔던 한 기업의 사장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일 동안의 고민 끝에 그 돈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복권 당첨됐다는 생각으로요. 그 이후 지금까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그냥 공무원입니다. 최종 합격되어서 나라의 녹을 받으며 열심히 근무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때 그 돈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큰 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치매노인 보조기구 사업하는 곳에 모두 기부했어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생각도 나고 제 인생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었지요. 사장님, 뭐 어쩌다 이 사연을 건너 듣게 되신다면 저인 걸 알아주실까요? 저는 그때 주신 돈으로 뭔가 엄청난 일도 대단한 꿈도 이루진 않았지만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사장님, 저도 그 일 이후로 사장님이 그렇듯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참, 돈 돌려드린다고 하지 않을 거니까 할머니 근황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괜찮으시면 제가 밥 한 끼 차려드려도 좋고요. 그럼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